자, 이렇게 인간의 이성을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고자 하는 인공지능 연구는 이제 사실상 큰 좌절을 겪고 있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기대한 만큼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요. 반면에 다른 쪽의 연구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정적 이미지가 이미 강해져 버렸던 인공지능 대신에 머신러닝이라든가 뭐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등 매우 새로운 명칭과 개념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의 성과는 이분들의 연구도 초기에는 그렇게까지 뚜렷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갑자기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업무에 활용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 방안도 찾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등의 개념은 모하빗 민스키 같은 사람들이 연구를 시작할 때 이미 있었던 내용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의 첫 단계부터 이미 존재했던 개념인데 사실은 그쪽 방향으로 연구가 안 됐었을 뿐이죠. 인간의 지능 활동이 두뇌 속의 뉴런 간의 상호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심리학 혹은 뇌과학 등에서 밝혀져 있었고요.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연구 방향의 핵심적인 틀을 제공했던 로젠블렛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958년에 쓴 논문에도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오늘날 새로운 방향의 성과가 높은 인공지능 연구 방향의 기초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퍼셉트론과 같은 개념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과 혼선을 일으킨 개념이 되고 그 당시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로젠블렛을 비롯한 그 머신러닝, 딥러닝을 연구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사고틀은 이성적 논리적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자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학습의 결과가 사고 기능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가설에 기초한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고 기능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사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보고 배우고 들은 걸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지능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 두뇌 속으로 들어오는 시각, 청각 데이터 등의 모습이 궁극적으로 사고 기능을 만든다는 견해에 기초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인공지능 개발의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앞에 인간의 사고 활동에 관한 어떤 논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부분이 이성주의라고 한다면은 지금 후자, 지금 로젠블렛의 논문 등등에 기초하여 추가로 만들어진 연구 방향은 경험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젠블렛의 논문을 보면 자기는 기본적으로 영국의 경험주의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고 아예 적극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각에 따르자면 인간의 기억장치는 사고장치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새로운 사고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새로운 기억은 새로운 사고를 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경험과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지능 활동의 모습을 계속 바꾸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가설에 기초한 인공지능 지식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지능 활동의 전부가 아닌 일부인 시각, 청각 기능 등을 통해서 외부 정보를 획득하고 이에 대한 해석, 인식한 결과를 기계로 구현하는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모든 문제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좁은 인공지능 혹은 약한 인공지능 등등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좁고 약한 인공지능이지만 성과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일종의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공지능의 새로운 방향, 연구의 새로운 방향은 경험주의적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내용은
이번에는 앞에 나왔던 수학자가 아니고 경제학자가 되겠습니다. 이 하이에크라는 분이 오스트리아 출신이지만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활동하신 분인데요.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에 관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주로 경제학에 관해서도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그런 오스트리아 학파에 소속된 분이긴 합니다만, 오스트리아에 살 때도 비엔나 지역에 심리학 연구가 많이 발달했었기 때문에 본인은 경제학자가 될까 심리학자가 될까 고민할 정도로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경제학으로 전공 분야를 정한 뒤에는 심리학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뒤에 더 이상 날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에 관심을 두었던 심리학 분야에 관한 저술을 했습니다. 그 제목이 이제 센서리 오더라는 책인데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매우 재미있는 주장을 하셨는데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의 지능 활동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인간 지능 활동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인간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자기 머리로만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신의 지능 활동이라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능 활동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즉, 두뇌 밖으로 나가야만이 자신의 지능 활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는데, 사람은 지능 활동을 관찰하기 위해서 두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죠. 우리가 우주의 정체, 우주의 본질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주 밖에 나가서 우주를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는 대부분 설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지능 활동의 경우에도 인간의 지능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의 지능인데, 인간의 지능은 자신의 머리 밖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의 지능 활동 자체를 과학적으로 관찰할 수 없고, 따라서 과학적 논리적으로 인간 지능 활동을 묘사할 수도 없다는 것이 이제 하이에크의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좀 공부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실망을 주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대신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특성이 있다면, 한계가 있다면, 인간이 인간의 지능 활동을 연구할 때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막연하게 시간을 끌고 들여다보는 것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함으로써 인공지능의 특정 부분만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 하이에크의 얘기를 로젠 블렛이라는 분도 읽어보셨다고 자기 논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로젠 블렛의 논문을 읽기 전까지는 하이에크가 이런 얘기까지 했는지는 몰랐었습니다만, 나중에 읽어보고 로젠 블렛의 논문을 읽어보고 나서 하이에크의 책도 읽어보고 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수학적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읽어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 경제학자들도 인공지능 발전에 어느 정도는 기여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험주의적 방법, 그리고 인간의 지능 활동을 인간의 지능으로는 객관적,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 등등의 기본을 두고 만들어진 새로운 연구 방향은 상당한 성과를 냈고, 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어떤 표현이 이미 인기를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머신러닝,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등등의 방식으로 이름이 붙여져서 성과를 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손글씨 인식이라든가 음성 인식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고, 심지어 외국어 번역에도 과거의 논리적 방식에 비해서 매우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실용 가능한 수준까지 이미 올라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글씨 인식이라든가 혹은 글자를 인식한다든가 화면에 있는 글씨를 타자를 치게 한다든지, 음성을 인식해서 문자로 옮기는 일이라든지 하는 일들은 우리나라 전문 IT 업체들도 엄청난 성과를 보여줘서
이미 실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미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이러한 경험주의적 방식에 따른 인공지능의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머신러닝 방식의 인공지능은 몇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준지도학습, 강화학습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게 유리하고 어떤 게 불리하고 어떤 게 선진적이고 어떤 게 후진적이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관련된 데이터라든가 해야 될 일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익숙한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손글씨를 인식할 때 글씨가 그 손으로 쓴 글씨가 실제로는 어떤 글씨다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손글씨를 인식하게 하는, 그리고 그 손글씨를 인식하는 확률을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 등이 이제 일종의 이 지도학습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런 딥러닝 방식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처음부터 활용됐으면 됐지 왜 이제 와서 쓰이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경제적 요인이 가장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논리적, 개념적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수식이라고 하는 매우 간단한 경비가 많이 들지 않는, 생각은 많이 필요로 하지만 실제로 작동하는데 많은 경비가 들지 않는 방식이 되겠습니다만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로부터 인공적으로 지능의 어떤 특징적 현상을 찾아내는 방식은 컴퓨터를 엄청 작동을 해야만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 성능이 엄청 좋아야 되고 또 컴퓨터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전기요금이 엄청 많이 드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뭐 얼마나 전기를 쓰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의 상당수의 대학들은 주정부가 전기요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연구를 하는데 한계가 있을 정도로 그 전기요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엄청나게 큰 대규모 기업들이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비용은 그 컴퓨터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전기요금이 될 텐데요. 하드웨어를 만드는데도 조달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고 유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인건비가 들고 또 그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게 발전하기 어려웠던 얘기죠. 그래서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다층으로 만들어서 훈련시키는 방법은 실용성이 별로 없어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습니다만 2006년 무렵부터는 이제 이런 뉴럴 네트워크와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다른 방식의 인공지능보다 오히려 더 우월한 방법으로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가 많이 그동안 쌓였고 또 컴퓨터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고 관련된 알고리즘들도 개선이 됐고 또 중요한 건 개인들이 이제 써볼 수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들이 마구 이제 등장해서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그 성능을 급격하게 개선할 수가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부터 뭐 손글씨를 인식한다든지 프린트된 글자를 인식한다든지와 같은 성능 그 기계들이 있었습니다만 인공지능들이 있었습니다만 성능이 좋지 않아서 잘 쓰질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2000년대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컴퓨터 성능도 좋아지고 하면서 이제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제 새로운 인공지능 방향, 논리적 인공지능 연구 방향과 대비되는 경험주의적 인공지능 연구의 방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쭉 역사 얘기만 하고 있으면 또 관심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손글씨 인식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왼쪽에
그 그림을 보시면은요, 언뜻 보면 7자 같지 않습니다만 서양 사람들은 7이라고 많이 쓰는 그런 글씨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쭉 숫자들이 써져 있는데요. 맨 첫 번째 칼럼에 8번째인가요? 이 숫자가 7인데 그 숫자를 바로 옆에다가 이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그 미국 정부 부처 중에 하나인 NIST라고 하는 데서 사실은 이제 무료로 공급을 하고 많은 그 연구자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알고리즘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테스트도 해보고 하는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그림으로 그려놓겠습니다만 그 NIST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0부터 9까지의 숫자 이미지로 되어 있고 훈련용 이미지가 6만 개, 그리고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 뭐 알고리즘이 성과가 좋은지 나쁜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용 이미지가 이제 10,000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에 그림의 표를 보시면요, 가로 세로가 28개씩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8 곱하기 28, 총 784개의 칸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 칸 하나하나에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즉 0부터 255까지의 숫자가 들어 있는데요. 이 0이면 완벽한 백색이 될 것이고 255이면 완전한 흑색이 되겠죠. 물론 뭐 0을 흑이라고 하고 255를 100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구분만 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숫자들이 28 by 28, 784개의 숫자 안에 쭉 써져 있습니다. 0부터 255까지의 숫자가 들어있는데요. 그게 하나의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가 어떤 숫자를 보여주는지를 6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이제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잘 예측하게 되면, 잘 맞추게 되면 그 프로그램은 잘 만들어진 것이고 7이라는 숫자를 잘 못 맞추면 프로그램은 잘 못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결국 10,0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그 딥러닝 방식으로 뭐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한번 실제 돌려보시면요, 거의 대부분을 맞추는 정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퍼스널 컴퓨터라는 경우에는 컴퓨터가 조금 힘들어 하기는 합니다. 각각의 이미지를 맞추는 훈련을 시키고 실제로 이 데이터를 현실에 그 10,000개 데이터 중에 몇 개를 가져다가 해보면 잘 맞추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앞에 잠깐 설명한 것처럼 각각의 데이터에 뭐 7이면 7 혹은 뭐 8이면 8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쉬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뭐 손글씨를 인식한다든지 음성을 인식한다든지 좀 더 복잡하게 된다면은 외국어를 번역한다든지 같은 학습을 시켜서 그 학습한 결과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하는, 인간을 대신해서 이런 복잡하고 시간 걸리고 힘든 일들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경험주의적 인공지능 연구, 뭐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등등을 이용해서 하는 인공지능의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딥러닝 방식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훈련 데이터를 학습해서 앞에 MNIST 데이터는 훈련 데이터 6만 개라고 했죠. 그래서 스스로 인공지능 시스템에 기반이 된 수리 모형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리 모형이라 하면은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 같은, 연립방정식의 계수값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도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일은 이제 역행률을 구한다든지 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좀 시간을 많이 쓰는 그런 일들인데요. 이런 수리 모형을 훈련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스스로 학습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 방식으로 수리 모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간인 프로그래머가 사용할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고 데이터와 데이터 형식을 지정을 하고
또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고 또 학습 과정에 찾아내야 될 개수들과 함수들의 구조도 다 만들어 줘야 됩니다. 특히 그 훈련의 성과가 잘 나타나게 하려면 공학적으로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일종의 조작을 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앞에 그 말씀드렸던 잠깐 언급했던 퍼셉트론의 개념이라든가 각종 함수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서 데이터가 쉽게 컴퓨터로 하여금 패턴을 찾아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작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도를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구도는 사람이 만들지만 실제로 개수를 선택하는 작업 자체는 컴퓨터가 하게 됩니다. 뭐 그 안에서 작동하는 여러 가지 원리를 보면 뭐 그렇게 복잡한 원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차함수의 극대값을 구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미분 정도를 해서 미분값을 가장 영에 가깝게 하는 점을 찾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딥러닝 방식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딥러닝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그래머가 연구자가 추정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너무나 많고 복잡할 때 프로그램이 스스로 어떤 최적해를 찾게 하는 방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인 프로그래머가 모든 과정을 의식적으로 직접 통제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너무나 복잡한 경우에는 프로그래머의 통제 밖에서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자동 프로그래밍이라고 할까요? 이 방식으로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